네, 외환 시장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에도 불구하고 옐런 의장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었고요. 또 일본과 유럽, 또 심지어는 중국도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약세 쪽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또 중국까지 G4 국가들이 통화 가치를 내린다면 그 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신흥국들에게 물릴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증시도 그렇고요. 외환시장 보면서 좀 속된 말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기분을 좀 느꼈는데요. 외환시장의 지금 움직임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환율 시장이 네. 상당 부분 좀 어렵죠. 사실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그 환율 쇼크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예측을 할 때는 경제 그 변수라는 것은 경제 실상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세계에서 신사 역할을 해야 되고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진국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돈을 풀어다 보니까 모든 게 예측이 안 된다. 네. 자, 어느 쪽이든 가더라도 원화가 절하가든 절상이 가든 한쪽으로 가면은 기업이 대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응 방법으로. 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금융의 그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해서 사실상 리스크 관리 기법도 기본적인 예측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돈을 퍼부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 쇼크 이런 문제가 의외로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이 느낀다 하는 것을 어제도 이제 안산 지역의 기업인 대상으로 하는데 의외로 많이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도 양적완화 정책 종료가 되면 사실 달러 강세면 달러 강세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요. 정책적으로 보면 양적완화 정책 종료 추진해놓고 시장은 달러 강세로 가야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닛 옐런은 달러 강세를 우려하는 표명을 쓰죠. 이런 것이 굉장히 리스크에 해당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테일 리스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로타와 아베가 2차 아베노믹스를 좀 느닷없이 추진했죠. 이것도 사실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세계 통화 정책 측면에서 휴지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느닷없이 기습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내일 유럽에서 ECB 회의가 있는데요. 내일 앞두고 오늘 아까 그 캐스터께서 전해주셨지만은 성장률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 물가도 떨어뜨리고 이런 전망에서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 물론 사실 이렇게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사실 내일 과연 ECB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까. 바로 직전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렇게 느닷없이 선진국의 그 정책에 대해서 미안할 좀 약세를 가겠다는 이런 선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유럽, 중국 이게 G4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들이 어려울 때마다 좀 수용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려울 때에 사실 자국 통화 약세를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통화체 약세 정책은 근린 궁핍화 정책이거든요.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이 가장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국내 증시에 지금 아까 진행자께서도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아침부터 죄송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의 아마 투자자분이라든가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정책 당국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정책 당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실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짜증난다. 이런 표현이 아마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G4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세를 끌고 간다. 참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만큼 뭐 상황이 급한 것도 있겠지만 워낙 자국의 이익을 너무 앞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국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를 종료했음에도 달러 강세 우려를 표했다. 역시 그 뒤 수습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약세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적완화 정책 종료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여건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강세를 수용을 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흡수해 줄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흡수해 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변수가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경제 여건을 반영을 해서 그 통화 가치가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시켜 놨고 해도 미국이 달러 강세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시장의 예상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내부의 문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동안 돈을 너무 뿌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고용창출이든가 경기회복 목적이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돈이 많이 뿌린 부분에 대한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후폭풍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용창출 같은 경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이전에 또 다른 부작용 때문에 양적 정책의 종료를 미완성 상태에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이 미국의 양적 정책 그 종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도 통화 정책을 강구하는 제닛 앨런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양쪽이 서로 어긋나는 정책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데 있어서는 지금 왜 양적 정책이 종료되느냐. 위기가 완전히 극복돼서 종료가 된다면 사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우선주의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산분의 거품을 줄여야죠. 네. 또 자산 부분이 늘어나니까 빈부격차가 확대돼서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얼마큼 확대됐습니까?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확대되고 차기선거에서 불거지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니까 자산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고용창출 문제는 더 가져가야 되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우선적인 과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달러 강세가 되면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자본이 되면 달러 강세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은 포트폴리오 자금이기 때문에 증시나 자산시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품 네. 더 발생, 빈부격차 더 확대. 그리고 달러 강세다 보니까 사실 수출 경쟁이 약화돼서 수출 부분에 고용창출 기세가 높은데요. 거기에 고용창출 약화. 세 가지 목표를 위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주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달러 강세를 수용할 때는 네. 사실상 뭐냐. 이것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외정책 측면에서 달러 강세에서 정책의 여지가 없으면 지금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어떡하냐. 정책 여지가 더 줄어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바마 정부든 아니면은 사실 그 제닛 앨런 같은 FRB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수용할 때는 모든 정책이 아주 좁아진다. 그럼 나중에 어떤 정책이 경제가 변화가 될 때는 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적 정책 종료하고 난 이후에도 달러 강세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것도 내부적인 세미나 비공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하다 보니까 사실상 세계의 그 국제 통화 질서라든가 네. 세계 경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또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일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좀 엔저로 인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좀 경쟁 차종 같은 경우 일본 차량의 값이 더 싸지는 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좀 우리 업계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바로 2차 아베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엔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도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해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습이다, 도박이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일단은 기습과 도박이다 이런 것은 시장이라든가 시스템을 전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효과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때보다는 2차 아베노믹스 추진하고 나서 국제사회 시각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입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왜 일본이 이틀 만에 단행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제닛 앨런이 달러 강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자, 양적 정책, 달러 강세. 달러 강세되면 어떠냐?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죠? 네. 양적 정책 종료에 대해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달러 강세될 거고 달러 강세면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 네. 그래서 1차 아베노믹스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예. 근데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도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달러 강세 수용하지 않는다. 일본 입장에서 어떠냐? 경제 안 좋다. 네. 자, 1차 아베노믹스 효과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에서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도 미국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엔화 문제에서 엔화 강세로 돌아질 역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최대 20조 원에 해당되는 자금을 보았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효과는 적다. 1차 아베노믹스가 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정도 끌어왔는데 지금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초에 1.1%에서 그 다음에 2차 수정 때는 0.7%, 3차 수정 0.5%까지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본 내부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일본이 지금의 아베노미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냐? 우리도 사실 그동안 아베노미스의 효과가 적을 때마다 그러면 제3의 정책을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돈을 풀겠느냐? 했을 때는 아베 성격상을 보면 또 그렇다 하려고의 성격상을 보면 그냥 밀고 가겠다 하는 입장을 대는데요. 네. 그런 그 예상대로 이번에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이틀 만에 엔저 정책이 이렇게 추진해 오는데요. 사실상 이 피해는 인접국들로 고스란히 가는 상태에서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해서 일본 제품과 수출 경합 관계가 높은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같은 이종 통화가 올해 쇼크가 기대된다. 올해 연초부터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원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당국 쪽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원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연초부터는 이런 모습이 이 통화적인 측면에서 미스매치 때문에 원엔 환율과 같은 이종 통화가 문제다 하는 것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의 어떤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제 유럽 쪽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미 그 1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 같은 게 올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유로 강세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미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선진국 중에서는 아주 유럽이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상 유럽 국가들은 커런시 트랩에 걸려 있다, 통화 함정에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그 6월 달까지 사실 경제 여건에 대비해서 유로당 1.40달러까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예. 결국 선행형서 정상의 역설이 걸렸죠. 통화치가 좋아지는 것은 강세가 되는 것은 경제 여건이 반영된다면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체에서 얼굴이 화색이 돌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경제 펀더멘탈이 나쁜 상태에서 통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선행의 역설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서 양적 정책에서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이게 풀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아베가 다시 한번 돈을 푸다 보니까 자, 엔저에 대비해서는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좀 풀렸는데 느닷없이 이게 그러다 하리 효과가 돈을 풀어대다 보니까 엔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떠냐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조화에 춤춰야 될 것이냐. 예. 가뜩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가 유로랜드 18개 회원국에 이렇게 집중적인 통화 정책을 일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회원국들의 이렇게 조화, 코디네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로랜드 회원국 자체에서도 이 굿 애플스, 경제여건이 좋은 국가와 경제여건이 나쁜 국가 간에 코디네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로랜드 자체에서도 회원국에 그냥 제각각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분리독립 문제로 인해서 같은 국가 내부에서도 역시 민족별로 분리독립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 커런시 트러블이 있을 때는 한쪽 방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국가 역할이고 그 다음에 통합은행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가뜩이나 커런시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방향으로 일어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어떠냐?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다니 욕먹고 저쪽으로 가다니 욕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사정 없이 돈 푸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런 쪽에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돈을 뿌려대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유럽의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물가까지 하향 조정하는 그래서 디프레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려왔던 긴축보다는 성장 쪽으로 이렇게 했던 드라기가 자신의 입장이 굉장히 약화되는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풀어대야 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기가 네. 전임 트레이서와 달리 굉장히 전임 트레이서는 긴축을 유지하는데요. 이 양반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돈을 풀어댔거든요. 근데 돈을 풀어대더라도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풀었다와 마찬가지로 돈을 풀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냐? 내일 20일이라든가 다음 달 회의에서는 사실 미국식으로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다른 국가는 어떤 관계없이 돈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달러 유로 환율도 1유로당 지금 1.25달러 선까지 그렇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제 신흥국들을 글쎄 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약세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여건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경제 상황이 됐느냐를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장 경제 원리든 아니면은 자본주의에서 보면 네. 있으신 분들이 돈을 갖고 있으시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계층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왜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을 왜 괜히 만들어놨냐 하면 사실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부자에 해당되는 선진국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배려를 해야지. 누구를 배려하냐? 신흥국들을 배려해야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세계 경제 주도권은 지금 신흥국들이 가진 게 아니라 선진국들로 다시 넘어갔죠. 네. 선진국들은 넘어간 상태에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신사협정을 발의하지 않고 본인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심 국가들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중심권들이 자기만 살겠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흥국이 어떠냐 하면 사실 신흥국들은 아시겠습니다는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압축 성장한 국가들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선진국들의 약세 정책은 수출에 익숙한 신흥국대 대부분 경제를 볼 때는 어떤 가격 본사도 약세 정책은 자국 통화 강세이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 강세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신흥국들의 경제가 대부분 다 수출에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진국들이 약세 정책을 취하면 다른 어떠한 가격 변수보다도 신흥국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신흥국들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3 국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의 네. 약세 정책에 선 신흥국은 경제 체질을 볼 때는 사실 수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에 맞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네. 중국이 되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과 유럽의 경제 여건을 제치고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칠 만큼 굉장히 여건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신흥국 중에서는 자,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 그 지금 입장에서 보면 G3 국가의 통화 약세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우리도 위안화를 약세를 가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 중국이 지금의 경제 여건을 볼 때는 그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는 먹힐 거다 하는 입장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선진 3개국, 유럽을 한 개국으로 포함하였을 때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하면 G4 국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은 G4 국가들이 모두 일제히 통화 약세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외의 신흥국들은 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라는 주도권을 지금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쪽에서 가져간 데다가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세를 추진하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도 뛰어들었고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그런 상황을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외환 시장에서 저희도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요새 외환 쪽에 보면은 이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요즘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의 환율 정쟁의 여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달러 가치 약세가 그때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유도를 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붉어져서 2011년 8월 달에 세계 3대 신용평가를 하던 그것도 미국의 기관인 스탠다드 포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죠. 이걸 계기로 해서 미 달러 가치가 그동안 달러 위주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국제 금값이 오늘은 뭐 국제 금값이 컴퓨터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국제 금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미국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167달러. 네. 4년 만에 아주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바로 3년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값이 1930달러. 그야말로 국제 금값이 3,0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근본이 최저인데요. 그때 통화가치 미 달러가 작성했다면서 세계 국가들의 글로벌 환율 전쟁이 그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열렸던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한일 전쟁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 수지 불균형 문제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한국의 역할을 해서. 네. 그때인데요.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G3과의 통화 약세 정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G4과의 통화 약세 정책에서 다른 신흥국들은 반발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반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화 글로벌 환율 전쟁이 나타난다면 그들만의 리그다. 네. 그들만의 리그는 뭘까?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중국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앉아서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당하는 게 왜 당하느냐? 바로 뭐냐? 신흥국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커런시 트랩, 예. 통화 함정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올 만큼 알고도 당하는 네. 이런 상황이 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것이 지금의 한일 전쟁의 심각성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신흥국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그게 참 어려운 점이다라는 말씀 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뭐 글로벌 환율 전쟁 가셔야 될 경우에 우리가 사실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네, 신흥국들이 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냐?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국들 보면 미국의 양적 정책이 종료된다 하면 미국 쪽으로 자금 이탈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흥국들 대응 방법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네. 통화를 긴축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사실 대규모 자금 이탈에 따라서 방지하는 방안인데 반해서 자, 유럽이 풀고 일본이 풀면 엔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또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사실상 상황을 보고 정책적으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정책이 대응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그래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의 어려운 상황, 신흥국의 어려운 상황은 뭐냐 하면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냉가슴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청자분께서 진행자께서 이렇게 신사 되신 분이 사실상 그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런 예.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신흥국들의 정책 대응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자, 경제 여건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한 개 경제 여건만 강조해서 경제 정책을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화 정책 보면 한 개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선진국들이 돈 풀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우리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그리고 축소하면 같이 쫓아가야 된다 하는데 정책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예.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네. 사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책 변수는 대표적으로 외생 변수입니다. 통계기법에서. 네. 그러면 본인들도 엔달러 환율이 지금 양적으로 정책 일본에서 다시 한번 아베노미스 해서 자, 환율이 좀 올라갑니다. 엔달러 환율이 110이 나오니까 느닷없이 또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느닷없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25엔, 135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에서 나오느냐. 외생 변수인데. 분위기 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기업인들을 어렵게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생 변수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9월 초에는 원달러 환율이 1,020원 떨어지다 보니까 950원 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080원 같습니다. 이런 측의 얘기거든요. 이런 측의 사실상 근거가 없는 예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걸 되게 말씀드립니다. 빨리 우리는 그래서 하면 좋을지. 예. 예측은 네. 내가 시장에서 5월달 값에 위치가 있을 때 모든 걸 했을 때 예측이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측이 틀린다면 기업 내부적으로 흡수해줘야 되거든요. 예측해서 그 예측이 틀린 걸 가지고 맞는다. 모든 운영을 한다면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그냥 받아들여서 기업 내부적으로 좀 흡수. 이거 인터널리셔널 기법이다. 내부화 기법이다. 그러면 뭐냐? 환율 변동폭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예. 수준 자체보다도 변동폭 커집니다. 네. 변동폭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흡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당에서 제공하는 환율 변동 보험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정말로 선진국 간 통화가치의 미스매치 때문에 환율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환율 변동 보험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국가 상황에 따라서는 막 이러저 저러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최소한 대비할 수 있는 건 해놔야 나중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지금 급변하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